신인간혁명 제14권 이케다 다이사쿠 대하. 그리고 끝으로 세이쿄 신문사가 무관의 긍지를 소리 높여 합창했다. 신사옥 준공을 기념해 만든 노래다. 1. 높은 이상에 가슴 벅차 오른다. 풍서를 헤쳐 오랜 세월 생명의 말에 힘 있노라. 함께 개척하자 가시밭길을 빛나는 내일의 승리를 위해. 이 어두운 세기의 어둠을 깨는 사회의 지표 지금 여기에 발하는 빛의 사명 있노라. 함께 새기자 선구의 역사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미래를 위해. 3. 강한 정의의 영지를 갖고 광포의 소식지 내걸고 나가는 무관의 왕자에게 긍지 있노라. 함께 부르자 평화의 찬가 영광이 빛나는 세계를 위해. 무관의 왕자라는 말을 신이치는 일찍이 세이쿄신문 관계자에게 선사했다. 신이치는 거기에 권위도 명성도 추구하지 않고 그 어떤 권력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민중을 위해 과감하게 투쟁하는 용감한 사람이 되라는 뜨거운 기대를 담았다. 신문이 권력에 영합해 그 하인이 되면 사회 정의 추구라는 중요한 사명을 포기해버리는 결과가 된다. 더 나아가 진실을 알아야 할 민중이 권리를 빼앗겨 신문은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연막으로 변하고 만다. 그러므로 신문인은 무관의 왕자로서 민중을 위해 일어서서 민중과 함께 투쟁해야 한다는 것이 신이치의 신념이었다. 신이치는 이날 준공식을 기념해 앞들 모퉁이에 벚나무를 심고 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 또 신사옥 관내도 둘러보았다. 편집실이 매우 넓었다. 신이치는 직원들이 무엇 하나 불편한 것 없이 최고의 환경에서 일하기를 바랐다. 그리고 최고의 일을 해주길 바랐다. 그것이 회원의 희망과 용기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4층에 가니 세이쿄 신문에 발자취 등이 사진으로 전시되어 있었다. 신이치는 창간 당시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옆에 있는 신문사 간부들에게 말했다. 훌륭한 건물에서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일할 수 있게 되어 나는 무엇보다도 기쁩니다. 그러나 예전에 이치가야에 있는 건물의 좁은 방 한 켠에서 신문을 만들 때의 고생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환경이 갖추어지면 갖추어질수록 창간 당시의 정신을 늘 서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갖춰진 환경에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환경 조건이 조금 나쁘면 금방 푸념과 불평이 나오고 마는 법입니다. 그렇게 되면 직원으로서는 이미 패배며 타락입니다. 나는 그 점이 두렵습니다. 신이치는 관내를 돌면서 스승 도다 조세이와 세이쿄 신문을 창간하기까지의 나날이 어제 일처럼 떠올랐다. 세이쿄 신문은 도다가 사업 실패라는 궁지에서 벗어나 제2대 회장에 취임하기 직전인 1951년 4월 20일에 창간되었다. 도다가 그 구상을 처음으로 신이치에게 이야기한 것은 그 한 해 전의 8월, 도다가 경영하던 도쿄 건설 신용조합이 지지부진하여 영업 정지가 되었을 때였다. 도다와 신이치는 도쿄 도라노몬에 있는 다방에서 신용조합이 영업 정지가 되리라는 정보를 알고 있는 어느 신문사 기자를 만났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도다는 절실한 어조로 말했다. 신이치, 신문이란 지금의 사회에서는 상상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다. 하나의 신문을 가지고 있다는 건 실로 엄청난 힘을 갖는 것이다. 학회도 언젠가 되도록 빠른 기회에 신문을 가져야겠구나. 신이치 잘 생각해두게. 도다는 세이쿄신문 발간에 관한 착상을 야마모토 신이치에게 이야기한 날 저녁 학회 이사장 사임을 발표하였다. 자신이 경영해 온 신용조합이 영업 정지가 되어 그 영향이 학회에 미칠 것을 우려하여 결단한 사임이었다. 그 1950년 12월이었다. 도다와 신이치는 신바시역 근처 식당에 들어갔다. 도다는 힘주어 광선유포의 장대한 전망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확인하듯이 신이치에게 말했다. 신문을 만들자. 기간지를 만들자꾸나. 이제부터는 언론의 시대다. 아직 도다의 사업은 몹시 힘들고 어려운 때였다. 그러나 도다의 눈은 양양한 대회원에 출범할 학회의 미래를 응시하고 있었다.
해가 바뀐 1951년 2월의 추운 밤이었다. 도다가 신이치에게 선언했다. 이제 곧 신문을 내자. 내가 사장이고 자네가 부사장을 맡게. 당당하게 해보지 않겠는가? 그로부터 매우 급하고 바쁘게 준비하기 시작했다. 3월에는 유주의 몇 명이 도다의 집에 모여 신문 기획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도다가 말했다. 이 신문으로 광선유포의 투쟁을 게시하는 것이다. 여러 의미에서 언론존의 영웅이 되어야 한다. 신이치는 결의했다. 그 마음을 신이치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 일본 제1, 세계 제1의 큰 신문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마음속에 다짐한다. 몇 번이고 준비를 위해 협의했다. 신문 이름을 정하는데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문화신문, 창가신문, 세계신문. 이 말을 듣고 있던 도다가 웃으면서 말했다. 세계신문이라 흥미롭구나. 하지만 그런 이름이라면 예를 들어 우주신문은 어떤가? 더욱 기후가 광대하지 않은가? 그러나 수차례 검토를 거듭하여 결국 세이쿄 신문으로 결정했다. 그 이름에는 대우주의 근본법인 불법을 세계에 전하는 신문을 만든다는 도다의 기계가 넘쳤다. 그리하여 4월 20일에 창간호를 냈다. 도다는 궁지에 몰린 사업의 활로를 열기 위해 신주쿠 hyakunin초에 있던 다이토 상공을 거점으로 분투하고 있었다. 그 사무소가 세이쿄신문 창간호의 편집 작업실로 사용되었다. 사무소라 해도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안경이나 망원경에 쓰이는 렌즈를 제작했던 작은 마을 공장의 건물이었다. 방은 횡댕그렁하고 문틈으로 바람이 새어 들어와 일하는 멤버들은 모두 추위에 떨었다. 이 편집실에서 도다는 엄청난 기세로 건피를 휘둘렀다. 창간호에는 일면 톱을 장식한 논문 신념이란 무엇인가를 썼다. 그리고 묘오공이라는 필명으로 소설 인간혁명을 연재하기 시작한 것을 비롯해 칼럼인 촌철 등을 집필했다. 창간한 지 한 달 남짓 지났을 무렵 다이토 상공은 이치가야역 근처의 이치가야 빌딩 2층으로 옮겨 세이쿄신문 편집실도 같은 건물로 이전했다. 책상 2개를 나란히 놓자 가득 차버린 좁은 방이었다. 야마모토 신이치도 창간 일에 열심히 글을 썼다. 간부를 소개하는 기사를 쓰는가 하면 바이런, 베토벤, 나폴레옹 등 역사상 인물의 삶을 논하는 원고도 썼다. 도다는 소설 인간혁명의 원고를 도중에 쓰다 말고 신이치에게 건네며 나머지는 자네가 쓰게 라며 시키기도 했다. 이는 도다를 대신해 신이치가 도다의 사상과 철학을 후세에 전하기 위한 훈련이기도 했으며 신이치라면 그 일을 해낼 수 있으리라 확신했음에 틀림없다. 실로 사제공전 속에서 세이쿄 신문은 탄생하였고 황금의 역사를 새겼다. 또 학회 섭외부장에 취임한 신이치는 각 대중매체의 오해에 따른 중상이나 오보가 있으면 곧바로 관계자를 만나 그 잘못을 바로잡았다. 때로는 오보나 악질적인 유언비어를 타파하기 위해 자진해서 힘차게 정의의 논진을 펼쳤다. 광선유포는 언론전이다. 횡행하는 악을 보면서 침묵하고 방치하면 악은 무죄한으로 조장된다. 정의라면 단호히 악과 투쟁해 이겨야 한다. 정의가 패배하면 민중을 깊은 어둠 속으로 쳐서 떨어뜨리는 격이 된다. 도다 조세이도 야마모토 신이치도 세이쿄 신문은 사랑하는 우리 동지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마음으로 생명을 신문 속에 새겨 넣듯 원고를 썼다. 창간 당시 세이쿄 신문은 이면 세로판으로 열흘에 한 번 발행했다. 창간호 발행 부수는 약 5천 부다. 만족할 만한 사진 기자조차 없었지만 지면은 충실했고 기세가 있었다. 학계 정신이 맥박치고 있었다. 1953년 11월 학계본부가 도쿄 니시칸다에서 시나노 마치로 이전하면서 세이쿄 신문사도 이때 시나노 마치의 학계본부로 옮겼다. 이 신문을 일본 전역과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읽도록 하고 싶다고 도다는 결의했는데 창간 5주년을 맞이한 1956년 연두부터 아시아 여러 나라 지도자에게 세이쿄 신문을 증정하기 시작했다. 인도의 네루 총리, 필리핀의 막사 이사이 대통령, 중국의 마오쩌둥 주석과 저우원나이 총리 등 10명이었다. 증정 취지를 적은 서가는 본보를 통해 불교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한층 더 깊이 하시어 이로써 동양 문명을 위해 더욱더 진력하시기를 기원드리는 바입니다라는 내용이었다. 도다는 세이쿄 신문으로 동양의 평화와 우호의 길을 열자고 생각했다.
1957년 8월 세이쿄 신문사는 학계본부 가까운 곳에 사옥을 갖게 되었다. 2층 건물을 개축했는데 세이쿄 신문사 직원들의 기쁨은 컸다. 또한 창간 10주년에 해당하는 1961년 5월에는 시나노 마치 18번지의 지상 3층, 지하 1층 사옥을 새로 지었다. 그 후로 9년간 이 건물에서 일간지로 바꾸는 등 격동의 시대를 뚫고 세이쿄 신문은 크게 비약했다. 그리고 드디어 창간 20주년을 한 해 앞둔 지금 당당한 신사옥이 준공되었다. 신이치는 회장에 취임한 뒤로 이 10여 년 동안 언제나 세이쿄 신문에 관한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신이치의 하루는 아내 미네코와 함께 배달원 등의 무사고를 열심히 기원하고 갓 마른 잉크 냄새를 풍기며 방금 도착한 신문을 구석구석까지 훑어보는 것으로 시작된다. 신이치는 아침에 세이쿄 신문을 보고 나서 다음날 지면을 생각했다. 내일 일면 톱 기사는 무엇일까? 사설에서는 무엇을 논할까? 어떤 기사가 있을까? 도다 조세이가 혼신을 다해 만들어낸 신문을 크게 발전시키는 것이 자신의 책임이며 의무라고 신이치는 마음먹었다. 그래서 세이쿄 신문에 대해 솔직하게 조언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편집실에서 기고문 요청을 받으면 아무리 일정이 바쁘더라도 열심히 원고를 썼다. 신이치는 광선유포와 사회의 미래를 생각하니 세이쿄 신문의 사명이 얼마나 중대한지를 통감했다. 학계 활동과 지도 그리고 사고 방식을 750만 세대에 달한 전국의 동지들에게 그릇됨 없이 전하기 위해서는 세이쿄 신문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또 니치렌 대성인께서는 부처는 문자에 의해 중생을 제도하시느니라 어서 153쪽라고 말씀하셨는데 불법 천리를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끝까지 전하는데도 세이쿄 신문이 맡은 역할은 지극히 크다. 더욱이 현대는 정보가 범람해서 자칫 그 정보의 홍수에 떠밀려 스스로 사물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가치관을 확립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런 만큼 정보를 판별하는 철학의 눈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한 신문이 세이쿄 신문이라고 해도 좋다. 신이치는 세이쿄의 신사옥이 완성되어 이 새로운 언론성을 무대로 드디어 본격적인 인간주의 대사상 운동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고동쳤다. 준공식 이튿날인 29일 오후에는 각계 내빈들 약 1000명을 초대해 신사옥 준공 축하연을 열었다. 신이치는 정면 현관에서 약 2시간가량 내빈을 맞이하며 한 사람 한 사람과 정중하게 인사를 나누었다. 사람과 직접 만나 성실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데서 신의와 우정의 드라마는 막을 연다. 자신이 만난 모든 사람들을 학교의 최고 이해자로 만들자는 것이 신이치의 신조며 결이었다. 그래서 신이치는 진지했다. 신이치는 세이쿄 신문사 신사옥 준공을 축하하는 시를 선사했다. 세이쿄의 본사 우뚝소사, 언론의 발신지, 후지산 보이는 언론의 중심지, 우리 본사, 우뚝솥은 세이쿄 본사, 약동하는 필검. 신이치는 세이쿄 신문사 직원에게는 숭고한 정의의 언론전을 전개해주기를 바랐으며 자신 또한 그 선두에 서겠다고 결의한 터였다. 현대 사회에서 가장 결락되어 있는 것은 정과 사,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이며 사악과 싸우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다. 본래 평화나 인간성이라 해도 사악과 싸우는 마음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사악이 함부로 세력을 휘두르며 제멋대로 날뛰는 것을 묵인하는 평화는 정신의 무덤가에 떠도는 어둠의 정적이다. 사악의 눈을 감는 인간은 결코 관용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겁이 많고 무기력함에 지나지 않는다. 부정을 용납하는 무사 안일주의는 일시적으로는 좋은 듯이 보여도 머지않아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고 만다. 사악과 싸우는 정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일어서는 것이야말로 본래 언론의 사명이라 할 수 있다. 신이치가 읊은 시에는 그런 심정이 담겨 있었다. 희망의 가슴 부푼 신사옥 준공 후 한 달 반이 지난 11월 8일 전국의 통신원 대표 약 500명이 본사에 모여 통신원 대회를 열었다. 전국 통신원 대회는 전년에 이어 두 번째인데 이번에는 준공한 지 얼마 안 된 신사옥에서 열리기에 멤버들은 즐겁고 설레는 마음으로 달려왔다. 이 통신원 대회 개최 소식을 들은 신이치는 세이쿄 신문사 간부에게 말했다. 모인 분들을 진심으로 소중히 대하며
추억에 남을 즐거운 모임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통신원 여러분은 배달원 여러분과 함께 신문을 지탱해주는 큰 힘입니다. 모두 직장이나 학계 활동으로 바쁜 가운데 발이 닳도록 취재를 해 기사를 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익교 신문은 지역에 밀착한 사람들에게 친숙한 신문이 되었습니다. 면밀하게 둘러쳐진 통신원 여러분의 취재망은 마치 모세혈관과 같습니다. 모두는 자칫 대동맥과 같은 큰 부분, 눈에 띄는 곳에만 신경이 쏠리고 마는데 인체의 구석구석까지 피를 보내어 생명을 떠받치는 건 모세혈관입니다. 통신원 여러분은 마찬가지로 조직의 구석구석까지 안테나를 세워 이 동네, 저 마을의 뉴스를 포착해 정보를 낚아주십니다. 그리함으로써 세익교 신문은 날마다 맥동하는 기사를 독자에게 계속 보낼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 완성된 신문을 날마다 독자 곁으로 보내주는 분이 배달원 여러분입니다. 통신원과 배달원 여러분이 신문의 생명줄입니다. 고마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본사 사람들은 그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만어조였다. 신이치는 계속 말을 이었다. 나는 통신원 활동에 바로 세익교 신문의 원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세익교 신문은 전문직에 종사하는 직원이라기보다 학계 간부가 다 함께 만들었습니다. 도다 선생님을 비롯해 나도 이사들도 모두 힘껏 원고를 썼습니다. 남자 부장이며 학자였던 야마기와 히로시 씨도 체험담을 담당했습니다. 논문은 자신 있지만 체험담을 짧게 요약해 쓰는 건 서투르다며 자주 철야 작업을 했습니다. 도다 선생님은 보다 못해 체험담 쓰는 방법을 지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완성된 원고는 실리지 못한 몰서가 되었습니다. 병을 극복한 체험담이었는데 뿌리가 학자이기 때문에 설명에 지나치게 상세해서 의학 논문처럼 되고 말았지요. 모두 일을 하고 학계 활동에 힘쓰면서 신문을 만들었습니다. 바쁘지만 필사적이었습니다. 그 투혼이 지면에 넘쳐 흘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문에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정신을 계승한 사람이 통신원 여러분입니다. 이 제도를 만드신 분은 도다 선생님이셨는데 선생님은 통신원을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시고 훈련해 오셨답니다. 세교 신문사 간부들은 진지한 얼굴로 신이치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통신원 제도가 발족하고 첫 통신원 회의가 실시된 때는 1954년 1월이었다. 당시 학회는 16개 지부였는데 통신원은 각 지부에 한 명, 또 남자부와 여자부에 각각 한 명씩 임명되었다. 신한호 마치에 있는 구 학회 본부에서 열린 통신원 회의에서는 업무 내용 등을 설명한 다음 도다 조세희를 중심으로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그러고 나서 끝으로 도다는 최대의 기대를 담아 통신원에게 말했다. 세익교 신문에 대한 여러분의 협력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새로운 결의에 불타고 계실 텐데 인간은 자칫하면 타성에 점점 휩쓸리게 마련입니다. 기사 작성을 하는 데에도 그런 타성과 투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통신원이 진정한 투쟁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투쟁인이란 민중을 불행하게 만드는 사악을 기필코 타파하고야 말겠다는 새빨갛게 솟구치는 투혼과 정열을 불태우는 사람입니다. 가슴에 불꽃을 지녀야 합니다. 허영이나 남의 눈을 의식하고 쓰는 겉모양뿐인 문장이어서는 사악을 근절할 수 없습니다. 그런 글은 자기 만족에 해당합니다. 정법 정의를 위해 민중을 위해 목숨을 걸고 써야 비로소 패는 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다는 이 자리에서 지면을 충실히 하기 위해 각 분야의 인재 11명을 사후로 초빙해 수시로 집필을 부탁하겠다고 발표했다. 1월 31일자 세교신문에는 이 사후와 함께 통신원 18명의 명단이 게재되었다. 사후에는 선임 이사인 고니시 다케오, 대학 조교수 간다 조지, 소설 니치렌 대성인의 저자인 미나토 고니조 등과 함께 26세인 야마모토 신이치의 이름도 있었다. 통신원 제도가 시작되고 나서 2년 후인 1956년 1월에는 지방판이 출범했다. 이해 4월에는 전국 통신원이 33명의 직용을 이루게 된다. 1957년에는 홋카이도 유바리 탄광에서 탄광 노조에 의해 학회원이 쫓겨나는 유바리 탄광 노조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때 적합히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은 통신원에 의한 바가 컸다.
전년 여름 무렵부터 탄광 노조 측의 움직임을 알아챈 통신원이 낱낱이 상세하게 본사에 연락했던 것이다. 학계 본부는 세이쿄신문 본사에 보내준 통신원의 연락으로 탄압이 차츰 격심해지고 있음을 알았다. 그리하여 그 정보를 바탕으로 도다 조세이를 중심으로 협의를 거듭 문제가 표면화되었을 때는 곧바로 적확하게 손을 쓸 수 있었다. 이 통신원은 자신이 학계의 눈이 되고 귀가 되며 발이 되겠다고 결의한 터였다. 통신원의 마음에는 광선 유포를 저지하고 동지를 괴롭히는 마성의 권력과는 단호하게 철저히 투쟁하려는 정의의 불꽃이 새빨갛게 타올랐다. 그것이 세이쿄의 혼이자 통신원의 마음이다. 또 어느 지역 통신원은 다른 신문 기자와 이야기를 나눌 때 세이쿄 신문에 대해 가슴을 펴고 당당히 이렇게 말했다. 나는 세이쿄 신문이야말로 최고의 신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러자 그 기자가 말했다. 어째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지요? 지나치게 주관적이지 않습니까? 그럼 말씀드리지요. 세이쿄 신문에는 타인을 구하고 불행을 없애자는 지도 이념이 있습니다. 사실상 자신은 이리이리하여 불행에서 벗어나 행복해졌다고 하는 체험과 목소리가 넘쳐납니다. 불치병 선고를 받고 이를 극복했다는 사람의 체험도 있습니다. 사업이 파산했으나 재기했다는 사람의 체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도상에 무슨 일이 생겨도 지지 않는 인간의 삶을 설하고 제시하는 것이 세이쿄 신문이랍니다. 당신의 신문에 그것이 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살아가는 힘과 용기를 주었습니까? 세이쿄 신문을 읽고 절망의 늪에서 일어선 사람이나 살아가는 희망을 찾았다는 사람은 일일이 다 들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자신 있게 세이쿄 신문이야말로 최고의 신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신문 기자는 말을 못하고 말았다. 이 통신원에게는 자신들이 만들고 있는 세이쿄 신문에 대한 강한 긍지와 큰 확신이 있었다. 그 기상이 곧 세이쿄 신문이 발전하는 원동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 후 지방판 확충에 따라 통신원 제도는 점점 더 강화되어 지방 지국도 정비되어 갔다. 그리고 신사옥이 준공된 1970년 9월 지방판은 오키나와를 포함해 21판으로 되었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세이쿄 신문사 간부에게 통신원의 사명이 얼마나 중대한지를 말한 다음 이렇게 말했다. 통신원 대회가 열리는 날은 학계본부에서 근행회도 있고 해서 나는 참석하지 못하지만 모두를 위해 기념 서적 등을 준비하겠습니다. 또 모처럼 전국에서 모이니 질의응답이나 환영회 그리고 기념 촬영도 하면 어떻겠습니까? 모두 바쁜 가운데 어떻게든 시간을 마련해서 참석해 주십시오. 회합을 주최하는 측은 식순도 이야기할 내용도 최고의 것으로 하도록 진지하게 고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의 시간을 낭비하는 결과가 되어 전진을 늦추는 격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회합 혁명입니다. 11월 8일 오전 10시 반 전국 통신원 대표 500명이 세이쿄 신문사 신사옥에 참석해 통신원 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새 통신원을 임명하고 세이쿄 신문의 역사와 통신원의 사명 등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지만 참석자들에게 커다란 공감을 불러일으킨 것은 활동 보고였다. 홋카이도 구시로에서 남자부 총블럭장을 맡고 있는 도야마 세이지가 더듬거리는 어조로 말하기 시작했다. 도야마는 국철 당시 직원으로 구시로 철도관리국에서 근무했다. 입회는 1964년 봄에 했고 통신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4년 전이다. 원래 입회하게 된 계기도 빵을 산 가게에서 본 세이쿄 신문이었다. 처음에는 실심을 할 수 있게 된 은혜에 보답할 마음에 의욕적으로 원고를 썼다. 그런데 본의 원고가 실리지 않고 계속해서 몰서가 되자 실증이 나서 통신원 활동에서 멀어지고 말았다. 그러나 학회 활동에는 힘을 쏟아 남자부 대블럭장으로 활약하게 되었다. 도야마가 담당한 조직은 회사 기숙사에서 자전거로 40분 정도 걸리는 곳이었다. 그 조직에 남편을 여의고 새 아이들을 키우는 부인부 멤버가 있었다. 자녀들은 성격도 밝아 특히 중학생인 사내 아이는 학생회장을 지내고 성적도 우수했다. 그리고 면학과 창제에 열심히 힘써 염원하던 고등학교에 합격했고 성적이 좋아 장학금도 받았다. 도야마는 신심의 위대함을 통감했다. 이 소년의 체험을 어떻게든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싶었다. 그래, 세이쿄 신문에 원고를 쓰자.
도야마는 그 가족을 취재해 사진도 찍고 원고를 썼다. 지국에 보냈지만 또다시 몰서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며칠쯤 지나 신문을 펼친 도야마는 뛰어오를 듯이 기뻤다. 자신이 쓴 체험담 기사가 홋카이도판에 크게 실린 것이다. 손에 든 신문에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도야마는 통신원의 기쁨과 사명을 절절히 느꼈다. 사명을 완수한 곳에 환희가 있고 행복이 있다. 생각해보면 나는 기사가 몰서되었다고 해서 내 사명까지 몰서된 것처럼 여겼구나. 도야마는 결의를 새롭게 했다. 도야마가 취재할 때 발휘된 것은 처음엔 자전거였다. 겨울에 페달을 밟으면 살을 애는 듯한 찬바람에 얼굴이 욱신거렸다. 속 눈썹도 얼어붙었다. 두꺼운 털실 장갑을 꼈어도 핸들을 잡은 손가락 끝이 콕콕 쑤시듯 아팠다. 그러나 그런 엄동설안의 천지에서 투쟁하는 동지의 활약을 전하고 싶어 도야마는 투혼을 불태웠다. 신심의 실증을 꽃피운 동지가 있는 곳, 환희 넘치는 벗이 모이는 곳에는 반드시 도야마의 모습이 있었다. 홋카이도 동부에 있는 광대한 곤센, 지명 벌판을 달리기 위해 도야마는 이윽고 중고차를 구입했다. 차를 이용하게 되었다고는 해도 겨우에 영하 20도를 밑도는 눈보라 속에서 하는 취재 활동이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날은 앞 유리창에 달라붙은 눈이 멀어서 와이퍼가 들려 그 위로 움직이고 만다. 그러면 눈을 치우지 못해 앞이 보이지 않게 된다. 그럴 때마다 차에서 내려 얼어붙은 눈을 손으로 치워야 했다. 한겨울 어느 날 밤이었다. 취재하고 돌아가려는데 차 엔진이 작동하지 않았다. 벌판 가운데 놓인 길이다. 이대로 있다간 얼어 죽고 말겠어. 도야마는 차 안에서 오로지 창제하면서 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이가 덜덜거릴 정도로 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새벽 4시가 지나 가까스로 트럭이 왔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듯한 기분이었다. 트럭 운전사에게 양해를 구하고 마을까지 갔다. 그리고 잠자고 있는 자동차 정비 공장의 주인을 깨워 수리를 부탁했다. 도야마는 아무리 힘들어도 취재하면서 순수한 신심을 관철하는 멤버를 만나면 기뻤다. 마음이 무척 상쾌해지고 용기가 솟구쳤다. 취재하고 나서 원고 집필에 열중하다 정신을 차려보면 아침인 적도 많았다. 그럴 때 도야마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준 것이 세이쿄 신문을 돌리는 배달원의 발소리였다. 나는 기사를 쓰고 있지만 배달해주는 사람이 있기에 이 기사를 독자가 읽을 수 있다. 눈보라치는 날에도 비 오는 날에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신문을 배달하는 사람은 필시 고생이 더 많고 더욱더 힘들겠지. 이런 생각을 하니 피로가 싹 가셔버렸다. 도야마는 본래 말주변이 없어 남 앞에서 말하려 하면 좀처럼 입이 열리지 않았다. 그러나 통신원 활동을 계속하며 열심히 취재에 힘쓰다 보니 어느 사이엔지 말이 술술 나오게 되었다. 도야마는 전국에서 모인 통신원 앞에서 생기에 넘친 모습으로 활동 보고를 하고 다음과 같은 말로 끝맺었다. 드디어 언론전이 광선 유포의 흐름을 크게 좌우하는 시대에 들어섰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선두를 달리는 통신원으로서 힘을 다해 학회의 진실한 모습을 전하겠습니다. 불법이 왜 정의로운지를 끝까지 호소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손으로 일본 제1의 세계 최고의 세이쿄 신문을 만들어 새로운 역사의 막을 열어갑시다. 큰 박수가 터져나왔다. 통신원은 남자부만이 아니라 장년부, 부인부, 여자부, 대학부 등 각 부에 걸쳤고 여성의 활약도 눈부셨다. 그 중에서도 니가타 지국에서는 여자부 멤버의 건투가 눈에 띄었다. 1956년에 초창기 니가타 지부에서 탄생한 단 한 사람의 통신원이 오자와 유코라는 여자부 멤버였다. 통신원이 되었을 당시 오자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얼마 안 지난 때였다. 고등학교 시절에 오자와가 신문 동아리에서 활동했다는 말을 들은 지부장이 그럼 통신원을 해보면 어떻겠는가라며 권유했다. 자진해서 힘차게 활동을 시작하기는 했지만 체험담을 취재하고 촬영한 사진을 현상해 보니 취재한 상대의 목 윗부분이 찍히지 않았다. 셔터를 누를 때 카메라를 움직여버린 모양이다. 깜짝 놀랐지만 그 실패가 오자와의 투지에 불을 붙였다. 오자와는 촬영 기술을 철저히 배웠다. 실패를 계기로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그 후 승패의 갈림길이 있다. 어느 해 지방판 신년호를 장식할 사진을 의뢰받았다. 오자와는 생각했다. 이른 아침에 동해의 사진을 찍자. 오자와는 날이 밝기 전에 집을 나와 열이 넘쳐 부둣가에 섰다. 동해의 겨울바람은 볼을 내는 듯이 차가웠다.
외투깃을 세우고 추위에 떨면서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 이윽고 훤히 날이 새기 시작했다. 아침 안개 속에서 파도 위를 오가는 갈매기의 모습이 보였다. 오자와는 계속해서 바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겨 사진 찍을 자세를 취하려 했다. 그때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아가씨, 뒤돌아보니 경찰관이 서 있었다. 경솔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파출소에 가서 이야기합시다. 오자와는 강한 어조로 말했다. 경솔한 행동이라니요? 저는 사진을 찍으려 했을 뿐입니다. 카메라를 보여줄 경찰관은 말을 우물거렸다. 저기 말이죠. 낚시꾼이 젊은 여자가 바다에 뛰어들려 한다고 신고해서 말이죠. 이런 실례했습니다. 덜렁대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도 곤혹스럽답니다. 경찰관은 겸언쩍은 듯이 웃으면서 되돌아갔다. 오자와 유코는 이윽고 니가타 여자부의 중심자가 되어 매우 바쁜 나날을 보내지만 통신원의 사명을 꿋꿋이 완수해 나갔다. 광선유포 현장의 증인으로서 뉴스를 계속 보내자고 오자와는 결의했다. 1964년 6월 리히터 규모 7.5의 대지진이 니가타현 북부를 덮쳤다. 4층짜리 철근 콘크리트 아파트가 옆으로 쓰러질 만큼 커다란 지진이었다. 이때 오자와는 재해지를 돌아다니며 회원을 격려하면서 지진 참화를 극복하고 일어선 학현의 모습을 누구보다도 신속하게 기사로 만들었다. 지진이 발생하고 그 이틀 후에 열린 자담회에서 서로 격려하는 동지의 모습과 대피소에서 노래를 불러 재해자를 격려하는 여자부 멤버의 모습 등이 현장감 있게 씌어 있었다. 또 오자와는 전국판에 수기로 썼다. 니가타에 사는 벗의 안부를 염려하는 동지들은 이 기사들을 보고 마음속으로 안도하면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굉장한 일인지를 깨달았다. 또 통신원의 사명이 크다는 것과 그 보람을 통감한 오자와는 그 감동을 수많은 여자부 멤버들에게 말했다. 오자와의 이야기를 듣고 니가타에서는 여자부 mem버가 잇따라 통신원을 희망해 젊은 힘이 지국의 원동력이 되었다. 세이쿄 신무사 신사옥에서 열린 통신원 대회 니가타현의 사도에서 참석한 혼다 후미오도 오자와를 통해 용기를 얻고 통신원이 된 사람이었다. 혼다는 중학교 시절에 사도에서 가족과 함께 입회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는 도쿄에 있는 약학대학에 진학했다. 약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혼다는 도쿄에서 취직하기를 희망했지만 지병인 빈혈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고향 사도로 돌아왔다. 혼다는 얼마 동안은 애를 태우며 몹시 괴로워했다. 사도 바다를 보고 있으려니 자신이 마치 거친 파도에 이리저리 밀리며 농락당하는 작은 배처럼 느껴졌다. 그런 때에 니가타 여자부의 중심이 된 오자와가 격려해 주었다. 혼다는 여기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신심을 배워 자신의 숙명을 전환하자고 생각했다. 또 오자와의 말을 듣고 통신원 임무를 돕기로 했다. 오자와는 혼다 후미오가 통신원 임무를 도우면서 재기할 수 있는 계기를 가졌으면 했다. 또 혼다는 통신원으로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혼다는 이윽고 약사 자격을 살려 약국을 열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수많은 동지들을 취재하면서 진실한 인간의 광채에 접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뉴질랜드 성인의 연고지인 사도에서 광선유포에 살아가는 것을 무한한 긍지로 여기고 묵묵히 홍교에 힘쓰는 부인부, 창가의 깃발을 내걸고 구습과 투쟁하며 신뢰의 폭을 마을 전체에 넓힌 장년부, 나도 사도의 광선유포를 위해 살고 싶다고 염원하게끔 되었다. 건강이 나빠져 고향에 돌아온 것도 이 때문이었다는 생각이 간절했다. 혼다는 정식으로 통신원이 되어 큰 힘을 발휘했다. 긴급한 취재도 있었다. 혼다는 사도의 오기항 바로 가까이에서 살았는데 이 항구에서 하루에 한 번만 배가 왕복했다. 체험을 취재한 원고를 완성해 서둘러 항구로 가면 배가 부두를 떠나는 때도 있었다. 이거 부탁합니다. 배를 향해 원고와 필름이 들어있는 봉투를 힘껏 던지며 얼굴을 잘 아는 선원이 받아주었다. 섬 안의 교통편도 결코 좋다고는 할 수 없었다. 취재를 하다 마지막 버스를 놓쳐 여자부 멤버 집에서 묵은 적도 있었다. 혼다가 가장 부심한 것은 기사를 정확히 쓰는 일이었다. 특히 이름이나 날짜 등을 확인하는데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였다. 신문의 생명은 정확함이기에 한 글자 한 구절이라도 틀린 곳이 있으면 부지런히 쌓아 올린 세이쿄 신문의 신용을 자신이 실추시키고 마는 격이 되기 때문이다. 고심해서 보낸 원고나 사진이 쓰이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혼다는 그럴 때가 바로 승부라고 생각했다. 낙담하여 정열을 잃고 말 것인가, 이번엔 기필코라며 투혼을 불태울 것인가, 그 축적이 자기 삶의 방식이 되며 그것이 인생의 행불행을 결정짓게 된다. 혼다에게 통신원 활동은 언제나 도전의 마음을 단련하고 배양하기 위한 훈련장이었다. 그런 장을 가질 수 있게 된 점을 혼다는 감사히 여겼다. 혼다 후미오는 자신이 쓴 기사나 사진이 지면을 장식하면 그 어떤 고생도 싹 가시는 것을 느꼈다. 사도 동지의 활동과 체험담이 모두의 눈에 띈다고 생각하니 통신원으로서 사명을 완수했다는 기쁨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리고 자신도 느끼지 못하는 동안에 어느 사이엔가 지병인 빈혈도 나아 없어졌다. 혼다는 여자부에서도 지부 중심자로 활약했다. 여자부 간부 활동과 통신원 활동을 병행하고자 이만저만 고심한 게 아니었다. 그러나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그런 니가타 통신원들의 활약상을 들어 이해 1970년 9월 세이쿄 신문사 신사옥 준공을 기념하여 대표로 혼다에게 서적을 증정했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시구가 적혀 있었다. 사도섬, 잊은 적이 없노라. 사제, 불의. 신이치는 통신원의 모범을 보았다. 신이치는 통신원의 모습에서 광선유포라는 평화 사회를 건설하는 언론 투사의 모범을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 있는 통신원의 활약을 가장 기대하며 그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있는 힘껏 격려를 보냈다. 히로시마 통신원들 가운데 어릴 적에 원자폭탄 피폭의 참화를 겪은 여성이 있었다. 원자폭탄증이라는 병증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17살 때 신심을 시작해 그 후 통신원이 되었다. 진정한 평화를 건설하는 언론전을 전개하고자 통신원 활동을 지속하는 이 여자부 멤버의 상황을 알게 된 신이치는 서적의 대사상은 원자폭탄을 두려워하지 않노라라고 적어 증정했다. 신사옥에서 열린 통신원 대회는 기쁨 속에 막을 내렸다. 그 보고를 들은 신이치는 자신에게 타일렀다. 나도 모두의 선두에 서서 투쟁하자. 광선유포라는 언론전의 요새인 세이쿄 신문의 평생 한 사람의 통신원, 한 사람의 기자라는 정신으로 원고를 쓰고 또 쓰고 계속 쓰자. 자, 전투 개시다. 저녁 때 신이치는 자동차를 타고 본부 주변을 돌면서 우뚝 솟은 세이쿄 신문사 신사옥을 올려다보았다. 그 옥상에는 신문사 깃발이 석양에 물든 하늘을 배경으로 경쾌하고 씩씩하게 펄럭이고 있었다.